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10년 가까이 가을이 되면 남편의 서재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책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 예상했던 올해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의 트렌드를 예측해보는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인데요. 본업에서 내려오며 연관된 수많은 책들과 이별을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만큼은 항상 함께하는 걸 보면 트렌드라는 게 꼭 특정 업종하고만 연관된 것은 아닌가 봐요. 제가 책을 좀 편식을 하는 편이었어서 매년 남편에게 내용을 전해 듣기만 했었죠. 작년 이맘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2022년은 뭐래? 타이거 or cat? 매번 10글자더라고요. 호랑이거나 아니면 고양이거나? 2022년은 호랑이니까 그렇다 치고 고양이는 뭐?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아마존 회장 제프 베이조스 말이야. 그런데 그 누구도 10년이 지난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하지 않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곳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네. 그는 변하지 않는 것, 즉 본질에 대한 선행된 이해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데 아마도 2022년은 변화보다는 본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해가 될 거야. 어떤가요, 여러분? 1년 전 김난도 교수가 우리에게 제시했던 트렌드 코리아 2022의 내용인데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나고 보니 상당 부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도 올해부터는 관심을 기울여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혹시 아직 읽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저와 함께 하시죠. 자, 김난도 교수가 제시한 2023년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2023년, 올해는 토끼해입니다. 이에 그가 제시하는 2023년의 트렌드는 바로 래빗 점프라는 10글자로 요약이 되는데요.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라는 겁니다. 10개의 글자마다 각각의 의미하는 트렌드가 있지만 이를 모두 설명하기는 좀 길고요. 이 중 2가지 우리 독자분들과 연관이 깊은 트렌드로 산책을 가볼까 합니다. 교토 삼굴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교활한 토끼는 3개의 굴을 파놓는다 라는 뜻인데요. 재난이 닥쳤을 때 피할 수 있는 플랜 B, 플랜 C를 함께 마련해 둔다는 의미로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몰아 담지 않고 리스크 해칭을 잘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2023년 예상되는 경제적, 지정학적 위기에 대비해 교토 삼굴의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은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2023으로 여러분과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점점 깊어져만 가는 사회적 갈등, 심화되는 경제적 위기 등의 시기적 특성도 디깅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냥 맞닥뜨리고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에는 공식이 있고 행복한 상태는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의 행복 방정식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는 이미 가지고 있는 유전적 기질, 주어진 외부 환경과 더불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의 합으로 결정된다. 결국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유전자나 환경을 탓하는 것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바이러스, 정치, 사회적 갈등, 불경기 등의 상황 아래서 내가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행복 연구를 이끌고 있는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인간의 행복은 마음속에 관심 있는 대상이 존재하는 상태이며 그 대상을 향해 스프링처럼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가 행복한 상태라고 설명한다. 적정 불안을 넘어 과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일상의 순간 속에서도 그때마다 나의 기분을 단번에 행복으로 바꿔줄 마음속 관심 버튼이 있다면 보다 현명하게 현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디깅러는 항상 마음 한편에 나의 최애 취향을 품고 살아가는 행복에 최적화된 인류일지도 모른다. 네, 김난도 교수가 제시한 2023 래빗 점프의 T에 해당하는 Through Enjoyment, Digging Momentum, 즉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50부터는 이기적으로 살아도 좋다의 저자 오츠카 히사시의 말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다시 말해 우리가 느끼는 조바심의 정체는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미혹이죠. 그것을 치료할 백신은 바로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것, 즉 내 나이 때에 이것만은 꼭 한다고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정해지면 미혹이나 조바심은 사라지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디깅 모멘텀 트렌드가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몰입 자체가 갖는 힘을 주목해야 합니다. 몰입의 개념을 정리한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에 따르면 몰입의 상태에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죠. 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이 몰입의 반대편인 무기력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과제 수준을 높이고 일에 몰입함으로써 능력 단계를 올려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편치 않은 걱정이나 불안의 영역을 통과하더라도 말이죠. 자신이 몰입해 있는 일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굳은 믿음. 다시 말해 자기 목적적인 사람만이 삶을 여유롭게 향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김난도 교수는 지나치게 과도한 딥디깅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디깅 모멘텀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디깅과 중독의 경계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죠. 정신과 의사 윌리엄 글래서에 의하면 중독에는 긍정적 중독과 부정적 중독이 있으며 긍정적 중독은 정서적 충족감을 주지만 부정적 중독은 일시적 쾌감만 준다고 하네요. 즉, 우리의 일상을 다채롭게 만드는 디깅의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디깅이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될 것인지 자아에 대한 치열한 몰입이 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문제는 일상과 디깅을 어떻게 적정하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 마틴 셀리그만은 단지 순간적인 기쁨을 줄 뿐인 쾌락과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심리적 자산을 형성하는 몰입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쾌락은 생리적 포만감을 지향하는 반면 몰입은 심리적 성장을 지향합니다. 그렇네요. 핵심은 성장이네요. 자기 성장이라는 큰 지향점 아래에서 삶과 적절히 어우러질 때 디깅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진정한 발돋움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디깅 모멘텀에 이어 김난도 교수님이 제시한 또 하나의 트렌드는 래빗 점프의 마지막 글자 P에 해당하는 Peter Pan and Never 신드롬인데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이보다 더 어리게 사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 되고 있잖아요. 영원히 아이의 모습으로 사는 피터팬과 그 친구들이 사는 네버랜드의 이름을 따서 김 교수는 우리 사회의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피터팬들이 많아지는 트렌드를 네버랜드 신드롬이라 부릅니다.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실게요. 30년 만에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만났을 때 서양인들은 와우, 너 많이 변했구나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코올리기 시절에는 미숙한 거 투성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됐다는 칭찬의 의미다. 그런데 한국의 동창회에서는 와우, 너 하나도 안 변했구나 라고 말해줘야 칭찬이라는 것이다. 변치 않고 젊어 보인다는 칭찬이 누구에겐 늘 기분 좋지 않겠느냐마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의 이면에는 성숙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아이들만이 살고 있는 네버랜드 역시 즐겁고 아름답기만 한 곳은 아닐 것이다. 사회의 유소년화가 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 부정적 면모를 짚어보는 일도 필요하다. 어린이들이 순수한 존재이긴 하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숙함도 함께 가지고 있다. 아동의 인지 발달 이론을 확립한 피아제는 전조작기 2세에서 7세의 특성으로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아 중심성, 생명이 없는 사물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물활론, 벌을 받는 것이 싫어서 규범을 지키는 타율적 도덕성, 한 부분만 집중하고 다른 부분은 무시하는 집중성들을 지적했다. 이러한 아동기의 특성들은 네버랜드 신드롬에 대입해 볼 수 있는데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주장만 강요하는 것, 생명이 없는 캐릭터에 집착하는 것, 문제 발생의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나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 지나치게 자기 취향에만 몰두하는 것 등이 이와 관련이 있다. 네, 30년 만에 동창회에서 변화에 대한 서양인들과 한국인들의 상반된 반응에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가끔 그 사람 변했어가 무용한 말이 되기도 하는구나 싶을 때가 있죠. 한결같은 사람이 된다거나 혹은 그래주기를 바라는 게 어떤 이에게는 아주 혹독한 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그저 살아남는 일이 되어버릴 때, 생존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요소는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그 상태로 시간은 무섭게 지나가고 결국 많은 것들이 메마르고 썩어버릴 때, 이런 상황에서도 한결같기를 바란다는 건 이기적인 바람이자 모순이 아닐까요? 노년의 비극은 아직 젊다는 데 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인데요. 네, 누구나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내 나이만큼 충분히 늙었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어쩌면 어른이란 인간 발달의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삶의 지향을 향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도 삶은 탄생에서 죽음까지 날아가는 화살이 아니라 선율적 지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요즘엔 다들 도무지 어른스럽지 못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어린이 같은 삶의 경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경험의 지혜를 일생을 통해 켜켜이 쌓아 올려갈 수 있을까가 돼야겠죠.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서 베르나노스가 강조한 것처럼 성인과 영웅은 어린 시절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들 삶이 커져감에 따라 차츰 커가는 어린 시절을 간직한 사람일 테니까요. 어느 책에서 신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가 뭔가를 바라볼 때
너희는 시공간 속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뭔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천만에 너희는 사건을 목격하고 있다. 모든 게 움직이고 변하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동사인 것 같다고 말한 버크민스터 풀러의 말은 옳았다. 신은 사건이다. 너희는 그 사건을 삶이라 불러왔다. 삶은 과정이다. 삶은 변화다. 신은 삶이다. 따라서 신은 변화다. 네. 불황일수록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어두운 구름이 서서히 우리를 덮어가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우리는 웅크리고 변화를 거부하며 과거에 평온했던 한때에 파묻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기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죠. 변혁의 시대에 바꾸다의 상대어는 유지하다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바꾸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은 사건이고 과정이고 변화라는 말 꼭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교토삼굴의 지혜를 발휘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경제석학 피터 드러커의 말로 오늘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다.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